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6월 FOMC 의사록을 확인한 후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6월 FOMC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저희 전문가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최대 또 다음 달 금리를 또 7월 회의에서도 0.5%포인트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 건데요. 관련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내용들 짚어보고 국내 증시 작전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 더불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 먼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소식들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 마켓캡을 기준으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전일 대비 1.4% 올라주면서 전반적인 마켓캡 여전히 9천억 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0.87% 소폭으로 오르면서 여전히 2만 불대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주 같은 기간 대비 1.47%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요즘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죠. 팀 드레이퍼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경제 환경을 압력을 견딜 만큼 강한 위치에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본인은 지지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현재 일상적인 이 결제 옵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추후에는 가격적으로 더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법정화폐가 특정 정치 세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곳을 통해야만 하지만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보다 훨씬 더 글로벌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이 승리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지금 1929년에 있었던 월스트리트 대폭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비트코인은 훨씬 더 월등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들은 달러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의 모든 신뢰도를 쏟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바이낸스가 비트코인 현물 마켓에서 이 수수료를 완전히 제외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조금 더 거래소 안에서 유동적으로 물량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상승해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는 6% 넘게 상승 반전을 해줬고요. 현재는 1,100불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세폴리아 테스트넷 드디어 POS 통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POW에서 POS로 이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메인넷 업데이트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총 3차례에 걸쳐서 퍼블릭 테스트넷이 완성이 돼야만 온전하게 POS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해당되는 이 테스트넷이 어제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건데요. POS 통합이 완벽하게 활성화가 된다면은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월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3.14% 오르면서 1,100불대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봤고요.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트위터 팔로워를 거닐고 있는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비트 파이넥스 이더리움 USD 4시간봉 차트로 기술적인 좀 분석을 해보니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 0.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면서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이번 단기 상승세 1,400달러 선까지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3위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없이 가격 0.99센트, 또 USDC 변동성 없이 가격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5위의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면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 또 일주일 전 대비 7.8%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237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USD도 큰 변동성 없이 가격 0.99달러고요. 리플이 전일 대비 1.9% 올라주면서 0.33달러, 에이다도 전일 대비 1.16% 상승해줬습니다. 또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일제히 1%, 2%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모두 좋은 긍정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간 특징주로 좀 살펴볼 만한 종목, 폴리곤 매틱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솔라나에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핸드폰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이 솔라나에 이어서 폴리곤도 이 휴대폰 제조사인 나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웹3가 이제 시장에 도래하면서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기기들의 출시가 하나둘씩 우리 업계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폴리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 D앱, P2E 게임, 그리고 NFT 멤버십 클럽 등등 다양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출시 일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폴리곤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의 비트플라이어에 추가적으로 상장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가격 전일 대비 0.12% 소폭 상승하면서 현재 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계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X가 계속해서 이 소방관 역할을 하며 우리 업계에 큰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샘 뱅크먼 프라이드 FTX CEO가 이 암호화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FTX가 20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비축해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대 가격 안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가격이 바닥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을 하면서 이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쓸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앞으로 거시경제를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의 임원들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 이유로는 그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업계로 이직을 하면서 발생을 한 건데요. 최근 JP모건의 아이디어 및 디지털화 책임자였던 푸자 사무엘은 DCG그룹으로 이직을 했고요. 또 JP모건 은행 임원이었던 사미르 샤는 암호화폐 투자사인 판테라 캐피탈로 이직을 했습니다. 또 JP모건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에릭 레거 같은 경우도 알고랜드 프로젝트의 사업 개발 및 자본시장 책임자로 합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가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급 은행인 JP모건을 떠나서 이 암호화폐 산업에 줄줄이 합류한다는 소식, 결국 업계의 미래 가능성을 예견한 이 업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가능성을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던 영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리시 수낙도 사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파티게이트 논란 등으로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핵심 장관이었던 그가 이번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가지고 영국의 재무장관을 사임을 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리시 수낙의 사임 후의 행보가 이 암호화폐 시장과도 직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사임을 했지만 이 영국에서는 여전히 스테이블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은행의 부총재인 존 쿨리프가 오는 8월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시스템에 대한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영국 재무부는 이를 위해서 BOE 그리고 지급경제감독기관, 금융감독청과 같은 규제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이 해당 법안 도입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존 클리프는 최근 사건을 통해서 계획이 약간 지연됐다고 했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크립토와 관련된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임원이 현재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구자 지위를 놓치고 있다라면서 트위터에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술 경쟁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꼭 갖춰야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업계 의견 요청에 대해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리드하는 건 미국에 있어서 글로벌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슈까지 체크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6월 FOMC 의사록 내용입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간 새벽 3시였죠. 6월 FOMC 의사록 발표했는데 일단 시장 기대치 내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최대로 지금 고려하는 사항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요 내용, 핵심 사항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인플레에 대한 압력이 지속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긴축의 스탠스 적절하게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여기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긴축 스탠스 이 사이에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라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사실상 그 무게 중심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또는 평형점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요. 일단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을 우선해서 방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하게 긴축 스탠스는 조절이 들어갈 것이고 강화가 되든지 약화가 되든지 당분간은 경제 성장 속도, 경기 둔화 가능성은 우리가 그 감내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분명히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핵심적인 시사점 분명히 있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긴축 스탠스. 결국은 연말에 기준금리 목표점 3.4% 이 부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긴축 스탠스,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최소한 빅 스텝은 한 차례 정도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둔화가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안정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이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사항이 결국 경기 둔화를 야기시킨다고 해서 당장 연준의 핵심 고려사항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했었다. 결국 통화 스탠스의 결정 요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결국 그 연준의 6월달 FOMC 의사록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주변 시장 상황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결국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상승, 어느덧 107포인트가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도 1,306원, 1,307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오늘 역시 환율 추가적인 원화의 절하,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오늘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늘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국제 유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움직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0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 상황들 속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선일지, 일단 문제는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내리는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상당히 점진적인 추세로 국제유가의 방향성이 우상향을 해줬더라면, 그렇다라면 지금과 같은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 또는 우려감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국제유가의 변동성 역시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럴 그 시장 중에 하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의사록 내용과 더불어서 짚어봐야 할 시사점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발표가 된 것 중에 하나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5.3으로 또 발표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 국면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50을 넘긴 했지만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요. 예, 일단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앵커 말씀하셨다시피 50을 넘어 있는 상황, 아직까지는 경기가 그래도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다라는, 나름 경기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경기가 조금 모멘텀이 피크아웃 됐다라는, 경기 상승률 자체가 조금 둔화되었다라는 쪽으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리 인상, 긴축 기조와 맞물려서 빠른 시간 안에 잡힌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고요. 만약에 고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PMI 지표 역시 50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미리 대비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 따라서 주변 시장 상황, 달러 인덱스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달러 인덱스와 국제 유가의 움직임 분명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표된 부분 일단 뭐 전망치 대비해서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물론 그 숫자 자체는 그 2년 내 최저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도 다행인 것이 50포인트를 넘어서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그 구인 건수도 우리가 조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5월달 지표이긴 합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치 전망치 대비해서 좀 긍정적인 구인 건수, 구직 건수가 아니라 구인 건수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보다는 긍정적인 숫자가 발표가 되면서 일단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침체로 바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천천히 이제 이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 여유를 분명히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지난번 발표된 서비스 PMI랄지 구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들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연준이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지표고, 또 무역 수지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상 수지와 관련돼서는 다행히 또 흑자로 좀 전환이 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무엇일까요? 예, 이 부분 좀 주목하셔야 되겠죠. 옐런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 노동시장은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꾀하려는 그런 어떤 그 시장과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오늘 저녁 그 우리 시간으로 9시 반 정도죠. ADP 민감 고용 발표 예정에 있는데 전망치가 20만 건입니다. 전월은 12만 8천 건이었는데 이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여기에 오늘 저녁에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역시 나타나죠. 신규 청구 건수, 이 부분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망치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전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다라는 점.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경기 선행 지표가 무엇이고 경기 동행 지표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둔화가 지금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핵심 화두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통화 긴축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조금 좀 앞서가는 경향에서 우리가 선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 둔화냐 경기 침체냐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 선행 지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경기 선행 지표는 뭐니 해도 고용이 있고요. 그 동행 지표로는 소비가 존재합니다. 고용과 소득. 소득이 왜 중요하냐면 소득과 고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을 해야 돈을 벌어서 그걸 쓰기 때문에 이게 바로 GDP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용과 소득 지표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마침 이제 매주 목요일이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오늘 저녁에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 그리고 소득 지표에 주목하자. 단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액, 소량 구매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고물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소비, 고용, 소득 지표 결국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냐, 경기 둔화냐 이를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짚어봐야 할 지표에 대한 내용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히든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저녁에는 LG전자가 이어서 발표를 합니다.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아왔다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는 날인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삼성전자나 LG전자 오늘 발표하는 실적은 구체적인 실적이 아닙니다. 잠정 실적입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내용들 전달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고 FM 가이드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20%, 영업이익은 약 1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3분기, 4분기입니다.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2분기는 그래 장사 잘했다. 이미 거의 알고 있는 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업황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 3분기, 4분기. 이미 시장 내에서 사실상 메모리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버 메모리가 이미 증설이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의 수요 자체는 폭증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그리고 PC에 대한 교체 수요 역시 거의 마무리 단계 내지는 둔화 단계에 있다.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이미 엔데믹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서버 메모리의 증설이랄지 PC 교체 수요랄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 코로나 시절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하반기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플레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자산 효율성을 좀 많이 따져봐야 되겠다. 제가 월요일에도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재고자산 증가, 이제 실질적인 실적 발표를 할 때 재무제표가 발표가 되고 이럴 때, 오늘은 아닙니다. 이럴 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재고자산 증가가 실질적으로 역대 최대치 2분기 재고자산 회전 일수가 94일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일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치의 어떤 그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런 재고 자산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산 건전성의 자산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내에서 엇갈린 평가도 있습니다. 고인플레를 대비해서 그리고 고환율, 달러화의 강세를 대비해서 미리 원자재를 선확보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측면에서의 재고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품 재고의 증가, 이 부분보다는 원자재 재고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결국 소비 둔화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 현재도 소비 둔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제품 재고 증가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재고의 증가가 생산의 축소 내지는 생산 가동률의 그 감소를 의미하지 않겠느냐. 결국 재고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그 방향성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은 가동률을 감소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는 단위당 고정비를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축소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자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연결이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 세 가지 살펴보자라는 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실적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안정적인 매출의 안정적인 지속 성장 여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성. 고인플레가 진행이 되고 고금리가 진행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다소간의 경색, 그리고 신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도 상당 부분 중요하고, 높아지고 있는 이자를 과연 어떻게 부담해 나갈 것이냐라는 그런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제는 서서히 이번 2분기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부터는 서서히 유동성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셔야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고 자산, 소위 말하는 자산의 어떤 그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유동성과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나 집중해서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에 좀 눈이 돌아갈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 어쨌든 그 PMI 지표나 그 구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면서 시장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점.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지난밤에도 0.5% 정도 상승해서 107, 거의 107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 여기에 국제 유가도 추가적으로 한 1.5% 정도 하락했다라는 그런 분위기.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외국인 수급을 둔화시킬, 약화시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농후하고,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 더 나아가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성장성, 유동성, 효율성. 이 부분 이제부터는 꼭 따져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요. 지금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분명합니다. 그 소비 행태 변화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소비와 고용 지표 그리고 소득 지표, 특히나 이제 그 오늘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리스크,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냐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계기를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관련주, 엔데믹 관련주,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라면 거의 저점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회복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점 매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는 아웃바운드 여행사 그리고 식음료, 화장품이나 스포츠 의류 상당 부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오일머니에 대해서, 오일 웨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에서는 지구 한켠에서는 고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모습,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산유국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유가를 오히려 즐기고 있다라는 점. 상당 부분 그들의 부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를 어딘가에 써야 될 텐데 그 쓰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오일 웨이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중장기적으로 이런 오일 웨이브와 관련된 건설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관심 가지면 상당 부분 나의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 작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오르면서 좀 마무리가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첫 번째 이슈 조선업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45% 정도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서 4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반면 원유와 관련된 부분이 급락을 좀 하면서 관련돼서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조선업계는 어떤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조선업계 분석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조선사가 4년 만에 수주 금액으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했다라는 소식이 밝혀졌는데요. 이는 국내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량이 높게 나타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인 중에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전 국가들이 LNG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대형 LNG 운반선 발주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주가상의 흐름을 살펴보시자면은 이런 LNG 관련된 발주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나타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에너지 가격이 전통적으로 조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 WTI 기준으로 유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조선주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조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조선사들이 제작하는 해양 구조물이 해양에서 에너지 개발과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라는 점, 그리고 유가가 높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이고 상선 부분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수록 연비가 우수한 선박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는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과 조선주의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어떤 신재생에너지 주식과 전력기기 업체들 또한 조선주와 같이 에너지 가격과 어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추세를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이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관련된 섹터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 역시 단기간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조선주도 같은 맥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유가 흐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조선주를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수주 잔고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가의 흐름이 더욱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지금은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 일단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이슈까지 꼭 챙겨봐 주셔야 된다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조선주 첫 번째 이슈로 좀 더 만나봤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만 봤을 때 전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가 좀 점유율이 밀렸다라는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계 배터리 회사에게 좀 밀렸다는 이야기인데 관련돼서 배터리 쪽에 전기차 배터리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를 다 체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앞으로 3사의 좀 향후 방향이나 전망 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국내 배터리 업체들 점유율이 하락했다는 점은 중국의 5월 들어서 락다운이 시작이 되면서 주요 매출처 테슬라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이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기간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자국 완성차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유지가 되면서 이런 점유율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국 락다운에 따른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한국 배터리사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비아디의 생산량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면밀히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완성된 완전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합한 수치로 비아디가 테슬라를 넘어섰다는 발표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기차의 비교만 데이터만 분석을 하면은 여전히 테슬라가 비아디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테슬라향 밸류체인 그리고 북미 업체들에 대한 밸류체인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단기간에 중국의 점유율은 상승할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기업에게 이 점유율을 밀린 게 그렇게 크게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안정을 시켜주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또 일본의 1위 상용차 기업의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공급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가 좀 커지면서 좀 기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한데요.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업체에 1조가량의 배터리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수주 계약이라든지 공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매출 규모로 따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체 글로벌 업체 배터리셀 업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여러 전기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배터리 종주국으로 계속 알려져 왔었는데 파나소닉이 캐파를 늘려나가지 않고 미국 테슬라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이외에도 북미 스타트업 업체들 그리고 이번에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 쪽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여러 레포트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성장성의 둔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산업 구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위치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또한 7월 말에 대규모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물량이 출하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양극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3분기부터는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하반기 실적 성장 수주로 그리고 7월달 이 오보행 이슈를 잘 넘긴다면 다시 한번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2분기 실적 둔화 그리고 그 오보행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이익이 둔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LG와 테슬라향 양극재 업체로 접근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밸류 체인을 여전히 유효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관련돼서 이슈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시 뒤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본격적인 실적 시즌 앞두고 오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차장님? 우선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장세입니다. 어떤 외적인 요인들은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어떤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른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적으로 약해진 안 그래도 약해진 그 시장에 그래서 조금은 객치하는 수급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후에 시장의 관심이 그 어닝 쪽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그 눈높이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그 조정하신다면은 이제는 그 어닝 위주로 실적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그 시장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는 계단식 상승이 오히려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대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종목의 펀더멘탈을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등을 이미 지수에 온전히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환율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면 지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떤 변동성에 휩싸여서 매도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점차적인 분할 매수로 포트의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유효한 구간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종목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를 보면 국민연금이 공시를 좀 올렸습니다. 2분기에 주식 대량 보유 상황에 대한 내용을 공시를 한 건데 관련돼서 국민연금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또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지 이 부분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이슈입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연금이 5%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종목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공시를 했었고, 지분 같은 경우 투자자분들께서 5% 이상 같은 경우는 신고의 의무가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5일 공시 기준으로 5% 이상 편입한 기업을 살펴보면요, 지주회사 성격을 가진 기업으로는 HDC, 롯데 지주가 있고, 자동차 임대업 쪽은 롯데 렌탈, 그러니까 의료기기 중에서 치과용 기기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레이, 그다음에 식품과 관련된 종목은 삼양식품, CJ 프레시웨이, 자동차 전자부품 같은 경우는 각각 화신, 자화전자 이렇게 있겠고요. 반도체 소재,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리노공업, 하나머티리얼즈와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 그 5%의 종목 매수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들고 가는 경향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특정 가격대 조정 시 편입을 할 만하겠고, 그 지주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성격상 펀드에 편입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시장의 타 종목 대비해서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종목이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 연금 같은 경우는 짧은 매매보다는 그래도 들고 가는 중장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5% 지분 신고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놓고 함께 매매 기준과 매매 타이밍에 부합하는 구간에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만한 종목이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네, 5% 신규 편입 및 그리고 5% 미만 감소한 종목들에 대한 그 종목명들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 늘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나 레이, 제이시스 메디칼 등 다양한 종목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특징주는 CJ 프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본다고 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1%대로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지만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이상의 주기를 두고 원재료 상승 또는 하락에 가격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한다는 점이 아니라 그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원가에 반영되는 그 구조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부분, 원자재 가격의 하락 같은 경우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약세 시장, 약세 안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음식료 같은 경우는 또 약한 측면이 있는데, 그 약세의 시장에서 약간의 방어주의 성격까지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5%의 지분 신고에도 포함되기도 했고, 음식료 업종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살펴봤던 오리온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롯데칠성, 그 두 종목도 좋지만은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군에 편입할 만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가격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최근에 계속 보수적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종목이 괜찮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격 매수, 즉 상승하는 구간에서 따라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지수가 약한 국면에서는 이게 금방 좀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37,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거기서 말씀해주신 특징주 CJ 프레시웨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또 포함이 됐다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상황 저희가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EU의 이제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게 인정을 받게 되면 EU에서 배정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의 혜택 부분도 함께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원전에 대해서 산업이 커지는 건 저희가 인식을 했지만은 뭔가 하나 모르게 좀 찜찜했던 부분이 이 EU의 텍소노미 측면이 있었고, 이거를 해소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 가능하겠고요. 2030년까지 400조가 배정되는 신재생에너지 EU 기준으로 예산입니다. 그런 데에서 주목이 필요하겠고, 일각에는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방패장을 짓고 해야지 원전을 지을 수 있고 짓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이 산업이 되겠느냐라고 얘기가 많은데 그게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드는 또 이게 산업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드는 부분을 주식과 인식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산업을 있는 그대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를 꼽아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BHI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은 큰 측면이 있습니다. 원전 업종 강세 시 주가 탄력성이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최근 2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기관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매도가 연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수급이 빠지고 있는 요인,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바라보고 원전이 강할 때 가장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기에 접근의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800원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고요. 저희가 공통적인 종목 요인,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의 가격대에서는 손절 기준은 5% 이내로 꼭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 BHI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작전까지 이렇게 짜드렸는데요. 장중에 대응 전략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